구독, 좋아요.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뒤에 아마 김준영 조연 문제는 뒤에서 좀 잠깐 다룰 텐데요. 그 전에 그 내란 특검팀이 접견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스탄 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 서신을 교환을 했는데 옥중 편지도 공개가 됐어요. 네, 편지 공개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참 이상한 형식으로 어쨌든 편지가 접견이 금지되면서 편지가 공개되는 양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접견이 한 10분 동안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죠. 예.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날 특검에서 그 변호인과 가족 외에는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모스탄 그 대사하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예.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특검이 갑자기 그 접견을 금지를 해버리니까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모스탄 씨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답신 형식으로 썼는데 본인의 이 필체를 이렇게 원래 썼는데 이게 현재 그 수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그걸 김계리 변호사가 다시 옮겨 쓴 거예요. 네. 옮겨 쓴 것이 이제 지금 공개가 됐는데 저기 보면 이제 특검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접견 날석을 잡아놨는데 네. 두 사람 그 만남을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악의적이고 어리석다. 또 특검의 조치를 뭐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장면과 함께 이 모스탄 대사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다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지금 모스탄 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되고 있잖아요. 뭐 경찰, 내란 특검, 민주당 현역 의원, 법무부 장관 또 경찰이 추가적으로 지금 공항 입국 당시에 그 지지자들 경찰이 또 수사까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뭐 이러면서 미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 이게 공식화됐어요. 법무장관에 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여건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모스탄 대사가 하는 이야기들이 저도 사실상 거의 제 방송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크게 보면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소년공이 아니고 소년범이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문제인데 부정선거에 한국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루고 있고 이슈가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전에 그런 이야기 2022년에도 다 나왔어요. 저도 그때 그런 거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이제 처벌을 받고 물론 아직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성 언론에서도 안 다루고 있었잖아요. 예. 안 다루고 있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나서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슈를 만들어가니까는 지금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언론도 모스탄의 언행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왜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과잉 반응을 하고 있을까 모스탄의 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쟁점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이 오히려 이게 지금 이슈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권력층의 개입으로 오히려 이슈가 커졌다. 이제 더 그런 커지고 있는 의미겠죠. 것이죠. 예. 예. 그런 상황 살펴봤고요. 앞서 이제 오픈해서 좀 봤지만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현 인사청문회 장면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언 이거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아마 그 장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의 선거를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국 대사로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이미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우리의 의사를 전하는 건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의 어디 기억 속에 또는 이것을 갖고 있다면 주한미국 대사를 저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대비책을 서두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적절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아까 김진영이 말한 5인 저분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이미지 한번 띄워요. 이게 이제 5명입니다. 저 5인 중에 한 명이 주한미 대사로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모스탄, 아니 저 왼쪽부터 부를까요? 애니첸, 모스탄, 미셸 스틸, 영김 의원, 고든창 변호사 이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올 수 있다. 저 사람들이 못 오게 미리 외교부에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조 의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다양한 경로라는 것이 뭘까요? 미국이 압력을 넣겠다는 건가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주 황당하고 외교적으로는 굉장한 무례한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할 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외교적 네트워크 총동원해서 대사 보임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네.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이 외교적 정도에? 네트워크 미국 특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네, 수준이 뭐 아유 뭐. 예, 그러니까 그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네. 벌써 한미 정상회담 했습니다. 네. 벌써 그 가서 한미 정상회담 했고 지금 8월 1일에 뭐 통상교섭 그 시한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진전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미국과의 어디 대화 단절이 다 돼버린 상황이고 특히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또 뭐 방위비 9배 늘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런 대책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저는 이 뭐 조현 그 뭐 후보자가 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다로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건 이제 본질은 아니고 네. 이 본질은 지금 그 김준영 조국당 의원은 저는 작심하고 한미 관계를 흥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미 것 같아요. 관계를 깨려고. 네, 깨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준영 씨가 그 아시다시피 본인이 뭐 외교 전문가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국립 외교원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계속 미국 반미적인 미국의 적대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미국 국적이에요.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그러니까 그가 속이 다른 사람인데 이 정도 본인이 자칭 외교 전문가인데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 그 한미 관계가 틀어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알고 저는 이거 작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계획된 발언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예. 영김을 이렇게 꼽은 것은 일단 영김 저희 하원 의원은 지금 삼선 의원이고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대사로 올 수가 없어요. 현역 의원인데 그걸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 뭐 혹시라도 본인이 뜻이 강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후보 물망에서는 일단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김을 왜 집어넣느냐? 영김이 지금 우리나라 지한파로서 모든 그 한미 관계 지금 그나마 인적 네트워크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인적 네트워크 민주당 의원들도 미국 가면 영김 먼저 찾아요. 아, 그럼 가교 역할을 하는군요. 네,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김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고 특히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복합적 위기인데 그래야 되는데 영김을 반한 오적 여기다 넣어버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영김에 대해서 배척을 해버리는 이 정권이 이 영김을 배척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분히 의도가 있게 한미 관계를 흥컬기 위해서 했다는 발언으로 보고 있고 예. 여기에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조현이죠. 조현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반한 오적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저 영계임이나 이런 사람을 넣은 것도 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넣은 것은 한미 관계에 상당히 그 어떤 불편한 기록을 흐를 수 있다. 지적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지적을 했어야 말을 돼요. 수정하도록 네, 하게 말을 해야죠. 수정하도록 만들었어야 돼요.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네, 그런데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뭐 외교적 네트워크 총동원해서 네트워크도 없으면서 대사 보면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 외교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외교적으로 지금 사실은 미국 하원 또는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도 항의가 공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미 국무부에서도
왜 주한미 대사의 지명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왈가불가하냐? 이 문제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저 중국, 일본 이런 데는 벌써 대사들이 부임을 했어요. 예. 트럼프가 임명한 대사들이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년째 대사가 없어요. 지금 대리 대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대사 아그레만 같은 거, 그러니까 대사로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사람도 없어서 최근에 언론에서 이거 정말 그 트럼프가 한국을 너무 그 패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로 지금 조셉 윤이죠. 대리대사 체제로 1년 이상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대사로 올 사람들 자기들이 딱딱딱 찍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범 여건 아닙니까 조국 땅이면은 네. 그리고 저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거기 부안해동했고 그러면 범 여건 사람들이 이 반한 오적 이렇게 해서 아예 대사 명단에서 빼버렸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가 보고가 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의 그 친중 성향이나 아니면 그 전에 그 탄핵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 그 북중러 밀착 이것을 북중러 배척 이것을 탄핵 사유에 넣었다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 트럼프를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했던 김종인을 특사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있을 텐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거 다 하겠죠.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오고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보완해동했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항의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김준영과 조연의 인사청문회 장면을 보면서 참 스쳐가는 게 최근에 미국 특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종인의 그간의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발언, 광인 발언부터 해서 바뀌긴 했지만 또 바뀐 것도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이 미국 특사까지 지금 구성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인력 풀이 좀 인재 풀이 약한지 그리고 미국 특사에 관한 아무런 대책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데 지금 이 부분과 볼 때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외교적으로 연관될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사실 트럼프의 그 리더십이 네.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적극적이고 본인의 개인 문제하고 많이 연결시켜요. 개인 문제하고 연결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협상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밀고 당기기로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그 좀 미국 대사 문제나 뭐 여러 가지로 트럼프의 우리가 트럼프 심기를 살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 트럼프 심기가 불편해지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을 응하고 해야 되지만은 지금 그렇잖아도 저는 지금 그 특히 관세 협상 지금 25% 그대로 부과가 되고 좀 떨어져서 뭐 13% 15%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기본에 그런 이제 협상이 되려면 기본에 밑에 베이스가 깔려야 되잖아요. 예. 신뢰관계가 이제 쫙 깔려야지.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는데 신뢰를 지금 쌓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실기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때 네. 그때 트럼프와 회담을 하기 위해서 수십 개국 정상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수십 개국에서 우리하고 먼저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트럼프가 5나라를 딱 꼽았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호주, 영국, 인도 이렇게 꼽았어요. 꼽아서 우리 우방국이니까는 우선 협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최상모 경제부총리도 가고 그 안덕건 그 산업자원부 장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그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막 나왔어요. 그랬죠. 직접 같이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협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협상하지 말라. 네.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가 집권할 텐데 우리가 집권하면 협상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허지부지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렸고 지금 다시 이제 그 유예를 다시 해서 원래 7월 달까지 유예했다가 다시 8월 1일까지 유예를 했는데 그 기간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협상하겠다고 그 전 정권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을. 아예 그 신뢰마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전부 다
이 국익에 손상을 가는 거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는 그런 그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모스탄 대사가 귀국 후에 지금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아마 뭐 본인이 트럼프 그 대통령과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어쨌든 그 국제 형사 사법 대사라는 것을 트럼프 일기 때 맡았잖아요. 네. 맡았고 뭐 한라인도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되기 특히나 때문에 고든창 변호사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그렇죠. 때문에. 고든창 변호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면담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면담 요청을 하면은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상황이 좀 궁금할 거예요. 여러 가지 저 대사관으로부터 뭐 보고는 받고 있지만은 트럼프도 우리나라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 중에서 올해가 7위, 8위, 6위, 7위, 8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저 통상 교섭을 하자면은.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 싶지만 일종의 지금 그 협상의 기술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 머리 하는 척 하면서 또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금방 막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의 분위기를 살피고 왔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좋게 이야기할 리는 없겠죠. 모스탄 교수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신뢰를 지금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걱정스러운 거죠. 예.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모스탄 대사와 관련해서 김준영, 조연 인사청문회 장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김용대 드론사령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시죠. 저게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입니다. 굉장히 군인으로서 기계가 상당히 넘치는 분이에요. 어제 김용대 사령관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참담하다.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일 뿐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어요.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피의자로 소환되면 고개를 숙이고 하거나 말을 못해요. 대부분. 근데 김용대 사령관은 딱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어요. 자, 내란 특검팀 위헌 혐의죄, 위헌 유치죄는 잘 안 되니까 이제 위헌 혐의 중에 일반 이적죄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죠? 이게 그 말이죠. 이제 작년 10월하고 11월에 예. 우리 군이 드론을 북한으로 띄웠다. 그리고 심지어 뭐 민주당 김병주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 군인 출신이면서 그게 어디로 띄웠다. 그리고 무슨 부대에서 띄웠다. 그 김정은 뭐 간저로 갔다. 이게 뭐 우리 국방 기밀 같은 것을 술술 지금 자파방송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은 10월하고 11월 달에 띄웠다는 것이 그러면 이게 왜 띄웠느냐? 이게 저 특검하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을 그 자극을 하면은 북한이 도발을 할 테니까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 이 논리를 지금 이거 가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죠. 가설을 딱 세워놓고 접근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하니까는 그 가설은 엉터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김용대 사령관이 이야기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드론을 띄운 것은 10월 11월에 그리고 그 시점에 오물풍선이 막 날아왔기 때문에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거기에 대응 전략으로 한 거다. 내가 건의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게 비상계엄을 그 유도를 하려고 했던 거면은 왜 이게 10월 11월 중순에 중단이 됐는데 왜 11월 중순에 중단을 하느냐. 그 12월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직전까지 계속 했어야지 그게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때 중단을 한 것은 그 시점에 이제 오물풍선이 한참 날아올 때 그 시점에 뭐 용산까지 막 가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시점에 이제 그 같이 맞대응을 하다가 중단을 한 것이고 맞춰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도되는 데 따르면은 이게 처음 드론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2022년에 용산에 그 와서 그 북한의 무인 비행기가 5대가 왔잖아요. 서울 상공에 막 나타나고. 그때 그 시점에 우리도 드론을 보냈다. 드론을 보냈는데 그때도 그 북한
영역에 떨어진 게 있어도 그때는 북한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 어떤 군사 작전의 필요에 의해서 그랬겠죠. 그렇다면은 2022년이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인데 출범하고 한 6, 7개월밖에 안 됐죠. 네, 예. 출범했을 때 그러면 비상계엄을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다는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게 이제 특검은 이런 겁니다. 원래 내란죄는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을 한 것이 부수적인 혐의예요. 직권남용 이런 거, 직권남용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이런 거 부수적인 혐의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한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건 해야 되니까 외환죄를 적용을 하려니까 이게 그러면 통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적국하고 통모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또 적국도 아니고 그리고 통모라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통모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는 이적죄를 하려고 이제 북한은 적에게 이롭게 하는 죄, 이적죄를 하려고 이렇게 엮어 넣으면서 그 엮어 넣는 그 당사자로 지금 더러운 사령관을 그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상적인 군사 행동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저는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겠죠. 풍선 막 날아와서 용산 앞에서 막 터지고 네. 그 북한 무인기가 와서 뭐 상공을 뭐 돌아다니고 용산 위를 아니 그 당시에 막 무인기 왔을 때 그리고 오늘 풍선이 왔을 때도 일부에서는 민주당도 뭐하냐 지금 용산까지 그런 이야기 오는데 했습니다. 예, 그 예. 대처하라고 막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김병주가 제가 예. 찾아봤어요. 예. 김병주가 이번에 뭐 3개 대대가 더러운 작전 사령관이 3개 대대가 있고 백령도에 부대가 있고 거기서 쏴서 뭐 김정은 뭐 15억 간정가 그 위에 갖고 그다음에 이거를 은폐를 하려고 뭐 부대 명칭을 바꾸고 그 지휘관들을 어디로 인사를 했고 북한에 마치 보고하는 듯이 이렇게 한 게 김병주거든요. 그런데 무인기가 용산에 왔을 때 그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병주가 뭐 이렇게 그 대통령실 위가 뚫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뭐 국방 이 문제는 우리 국민 생명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별에게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특검하고 어떻게 보면 호흡을 지금 보조로 맞춰가지고 군 내부를 막 덜 쑤시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습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살펴서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란 특검이 지난 15일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기도 포천 드론사령 드론사 그리고 김용대 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김용대 사령관의 유서를 컴퓨터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내란 특검팀이 알렸습니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일부 알려졌는데 저는 그 유서가 발견됐다. 뭐 이제 실제로 극단적 선택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유서를 써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동시에 이런 어떤 생각이 쭉 스쳐갔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적폐청산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정치우 변호사. 저는 잊히지도 않는 이 세 분, 이재수 전 사령관, 기무사령관 다시 얘기합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정치우 변호사. 이분들 극단적 그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재현될까 이런 우려도 동시에 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정말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저도 이 유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고 이 유서 내용이 보면은 뭐 진짜 저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념을 떠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고 국민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을 건의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자기가 건의한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억울하다.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변창훈 검사도 있고 하지만은 이재수 사령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같은 군인이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때 뭐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을 했다. 뭐 이런 그것은 이제 뭐 혐의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죠. 근데 영장 실질 심사에 가는데 수갑을 채워서 갔어요. 그때 검찰에서.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데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수갑을 채워서 가요?
이건 일종의 망신족이죠. 그렇죠. 망신족이고 이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당국에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수치심이 느껴졌습니까? 이재수 그때 사진을 보면은 들어가면서 이를 악 물고 들어가거든요. 이를 악 물고 들어가고 그리고 맞추고 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김용대 사령관도 지금 본인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억울하고 이게 어떻게 본인의 지금 30몇 년 동안 군대에 있었던 그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재수 전 사령관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건의를 해서 도론사령부의 그 설립 목적이 심리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오물풍선 나르는 게 심리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심리전으로 맞대응을 하면은 당연히 드론을 날려서 그 위력 가세를 해야죠. 무력 시위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 어떤 뭐 내란 혐의를 지금 씌우려고 하는 외환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정말 이 명예에 큰 상처를 입고 이 유서까지 작성을 해놨다. 그래서 지금 다행입니다. 지금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소환 조사를 받아서 어떤 신변에는 이상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또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지 정말 걱정됩니다. 예. 시청하시는 우리 박민희님 그리고 몇 사람들이 견뎌야 된다. 버티고 버티시라고 했네요. 이겨내야 됩니다. 2017년, 18년, 19년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이겨냈습니다.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이겨내야 됩니다. 버티는 것도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이나 변창훈 검사나 정치호 변호사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견디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좀 부탁도 좀 드립니다. 이 내란 특검이 이 군인들의 제복 입은 군인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독하는 행위 자신들은 진짜 뭘 내놓고 한번 싸운 사람들 있나요? 조은석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 찾아다 있잖아요. 감사원에 있고 네. 이번에 특검되고 일종의 정치인 다 돼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 군인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정청래가 네. 정말 그때 붕괴했습니다. 정청래가 제복 입은 그 군인들 장성들을 쭉 불러가지고 뭐 하면서 일어서 앉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네네. 뭐 방화 그 미국 대사관 방화 미수 사건으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예. 그런 식으로 뭐 장성들을 일어서 앉아 퇴장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붕괴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비상계엄하고 탄핵에서 가장 최대 피해자가 저는 우리 군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인데 어떻게 하든 지금 그 명예를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고 그 관련자들 많이 김용민 장관도 다 구속돼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 군은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뭐 특검이 나오면서 본인들이 이 외환죄 또는 이적죄라는 것을 하나의 그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만 몰아붙이는 게 이게 과연 이 도대체 목적이 뭔가 그 본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김용대 사령관 좌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계 당당하게 보여주시고 견디면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인물들 인사청문회 장면들을 살펴보겠는데 의혹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추가된 의혹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보좌진 갑질 문제에서 몇 가지 문제 계속 터져서 가장 낙마 1순위로 이미 올라와 있는데 병원 갑질 의혹도 터졌네요. 예, 그렇죠. 그 2023년 7월 달인데, 예. 그때는 그 코로나가 이제 그 막바지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 어떤 병원에 가서 뭐 환자를 면회를 하고 하려면은, 예. 그때 지금 많이 잊어먹었을 건데, 그때 한창 이야기했던 PCR 검사 또는 뭐 신속 항원 검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PCR 검사는 이제 시간이 걸리죠. PCR 검사를 해서 음성 반응을 받아야지 이제 면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족이 종합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었다고 하는데 강선우가 가서 면회를 하려니까는 이제 병원 사람들이 막았죠. 이거 신속 그 PCR 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나온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였다는 거죠. 국회의원이야. 네. 국회의원인데 그게 그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야. 보건복지위원회가 병원 같은데 이제 그 관할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갑질을 해서 그 간호사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PCR이 기존인데 PCR을 하지 않고 신속 항원 검사를 거쳐서 바로 또 이제 일종의 이 특혜를 받는 식으로 면회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게 이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왔는데 그때 그 했던 저도 계속 한 이야기가 다른 장관들하고 또 달리 여성가족부 장관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지명을 할 때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탁한 배경도 사회적 약자들을 잘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보좌진에 대한 갑질뿐이 아니고 여기도 병원 가서도 갑질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 갑질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직을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강선우 이 거취 문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뭐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만 주말에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여권 내부에 상당히 이 강선우를 놓고 분열 사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김영진 의원 같은 친명의 핵심도 이거 좀 강선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내부 여권 내부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이진수, 강선우 두 사람이잖아요. 예. 저는 처음에는 이진수가 아웃시키고 강선우는 골인시킬 줄 알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정규재 그 대표나 조갑재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진숙은 사실상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강선우에 대해서는 여성을 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진숙은 본인이 직접 발탁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충청도의 모 의원이 추천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아웃시키는데 부담이 없어요. 예. 그런데 강선우는 충성파죠. 충성파고 이부자리도 이렇게 뭐 보살펴주는 충성파라서 그냥 인시킬 줄 그러니까 임명을 할 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뭐냐면은 보좌진들이 이를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죠. 민주당의 보좌관 협의회 회장이나 아니면은 전 회장들이 전부 다 강선우 아웃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보좌진 출신이 엄청 많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거기는 이제 원래 풍토가 좀 그래요. 민주당은 풍토가 아직 내부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 그 지방의원도 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주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김영진인가요? 네, 김영진. 김영진도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보좌관 출신이니까는 이게 그 보좌관들의 그걸 대변을 해서 그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친명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다 물리치고 이 인선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강선우도 아마 아웃시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자, 주말에 결정을 지금 할 걸로는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지켜봐야겠는데 아마 상당히 낙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주말에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죠. 자, 그 상황 좀 주말에 아마 결정이 날 걸로는 보입니다. 자, 안규백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규백의 뭐 여러 가지 발언도 문제도 있지만 이 병역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병적 기록을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안규백 이 후보자 논란 중에 이 병적 기록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는 의혹과 함께 이 본인이 단기 사병을 할 때 기무사와 헌병 등 군 수사기관에서 서너 차례 조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 밝힌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83년에 이제 방위병으로 입대를 했던데 예.
제가 81년에 현역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이제 군대 상황이 좀 비슷할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게 원래 방위가 14개월인데 22개월을 해서 8개월에 더 했다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저도 영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모범사병이었지만 모범사병이었어요?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 사고를 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뭐 탈영을 해서 뭐 기가가 늦거나 예. 이러면은 이 군기교육대나 헌병 영창을 보냈어요. 예. 군기교육대는 이제 자대에서 하기 때문에 안에서 끝나는데 외부 헌병대로 갔다 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 갔다 오면은 제대가 한 달 늦게 해요. 그리고 2달 갔다 오면 2달 늦게 합니다. 그걸 군대 근무 기간으로 안 쳐주는 거죠. 그러네요. 안 쳐주는 거 아마 방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영창 한번 갔다 왔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제보가 또 국민의힘 위원실에도 또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 전에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병적 기록서만 내면은 깔끔하거든요. 그렇겠죠. 깔끔한데 내지 않고 있어서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시나리오인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주장은 이 본인이 그 근무를 일단 정상적으로 14개월을 마쳤는데 마쳐서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며칠 더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다. 그것이 여름 방학 때 했다. 며칠 더 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게 이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 그렇죠. 중간에 자기가 학교에 왔다가 다시 며칠 한 그 기간을 빼고 학교에 복학을 했던 기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이 기록이 22개월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착오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병무 행정착오의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왜 며칠이 빠졌느냐 하니까는 그때 뭐 본인이 집이 부자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뭐 중대장이 그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예비군들 그 훈련에 동원되는 그 현역병들을 밥을 좀 해주라, 점심을 해주라고 그래서 그걸 뭐 해줬는데 뭐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헌병대하고 한테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병적 기록을 공개를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잘못된 병적 기록을 내놔야죠. 그걸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될 사람으로서 그걸 내놓기가 그렇다고 하니까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끼리만 보자. 비공개로 예, 지금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렇게 잘 라고도 하거든요. 했잖아요. 예, 그 자료를 예. 너무 민감하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 자료 같은 거 그 국회의원들끼리 봅니다. 보고 덮어요. 예. 그렇게 하자. 그러면 깔끔하잖아. 우리 밖으로 공개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규백 답변이 뭐였냐면은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이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개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지금 이제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다 본인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것에 관해서 일부분 청문회 나왔다면 지금 병적 기록을 비공개라도 공개 알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지금 해명이라고 한 것이 거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 내면은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자기가 설명을 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병적 기록 보면은 그 설명 그대로면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또 하나 이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지금 국방위원장까지 하고 국회 국방위원장하고 방위병 출신인데도 국방위원장하고 국방위원회 활동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병적 기록이 잘못됐으면은 그 고치라고 벌써 이야기를 했겠죠. 예. 벌써 그러겠네요. 자기 그 정도 어떤 권한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국방위원장까지 했는데 그거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병적 기록은 깔끔하게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고치라고 다 이야기를 해서 다 고쳐놨을 거예요. 병적 기록에 빨간 줄 여기 자 오기수님이 병적 기록에 빨간 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해명을 해야 그렇죠. 병적 기록이 왜 그렇게 이제 좀 바뀌었는지 또 뭐 해명을 해야 되는지 뭐 네. 어떻든 간에 그거 지금 그 자기가 설명한 거하고 네. 병적 기록이 같으면 돼요. 탈영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탈영 이야기가 계속 제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뭐 탈영을 했는지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불투명한 그 행적을 군에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단기 사병이지만은 네. 불투명한 행적을 보인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과연 맞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 강선우 이게 여가부 장관에 맞느냐? 이준숙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준숙이 교육부 장관에 맞느냐? 표절 이런 건데 예. 그러면은 이 병적 기록이 불분명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맞느냐? 이것은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예.
계속 그 문제가 제기돼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힘 특히 혁신위원회를 잠깐 좀 한번 살펴볼게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지금 논란의 중심에 한복판에 서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에 기자들이 만나서 비대위에서 별말 없었나? 라고 하니까 비공개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 황당한 용어를 썼어요. 다구리 당했다고 이렇게 읽히는 대목으로 지금 말을 했어요. 참 윤희숙의 저런 답변도 그렇고 아니 뭐 소상하게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좀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걸 다구리 당했다고 그랬어요. 저 말 한마디가 네.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비대위를 열어서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제안을 했던 거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예. 그런 자리면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회 안에 대해서 이게 잘 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고쳐야 되고 이런 이제 치열한 논쟁이 간 게 아니고 그냥 다구리나 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안을 내놓은 사람을 그러니까는 몰매를 때리는 다구리라는 게 아십니까 혹시? 그 전에 들어보셨어요? 다구리 용어는 들어봤죠. 일진 네. 고등학교 일진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동네 건달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한 명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그 좁혀는 속된 말로 네.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걸 한마디로 다구리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다구리나 하는 정당이구나 이런 인식을 줬고, 이제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문제고, 지금 그 윤희숙 위원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그 다른 여러 가지도 문제가 있지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처음에 무슨 뭐 지난 3년 동안의 일을 전부 다 이것도 사죄합니다 다 사죄했잖아요. 사죄를 하면은 그렇게 3년 동안 그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사죄할 정도 되면 국민의힘은 없어져야죠. 해산돼야죠. 그게 왜 있습니까? 사죄한다고 해서. 아니 대선 때 그러고 김문수 후보가 계속 사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뭐 무슨 8대 사건 해가지고 또 뭐 사죄 다 한다 뭐 어쩌고 하는데, 그때 윤희숙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적 청산은 그때 그 전에 그 뭐 김용태나 이런 데 안철수 비대위원장은 인적 청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인적 청산은 제가 뭐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4명을 꼽아서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혁신위를 만들었다면 저는 혁신위가 왜 뭐 한 달 조금 더 남은 당대표 뽑는데 뭐 꼭 혁신위가 필요할까 이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혁신위 별 필요 없다. 오히려 당대표 선출한 다음에 지도부들이 새로운 당 지도부들이 혁신 방안을 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혁신위가 만들어졌으니까 뭐 국민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나아가야 할 어떤 보수의 길, 국민의 힘이 정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혁신위가 마치 그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적폐청산위원회나 과거사청산위원회 뭐 이런 조직과 비슷한 것처럼 느끼게 해요. 아무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사람 척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윤희숙이 무슨 개인 정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윤희숙 위원장은 그 전에도 뭐 그런 행적들을 보면은 네. 상당히 이제 개인 정치를 하는 그쪽에 가까워요. 가깝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민을 해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당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고민을 했으면은 저런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락가락 할 수가 없어요. 네. 인적 청산은 없다고 했다가 인적 청산 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을 전부 다 사죄를 해야 되고, 이 그 뭐 8대 사건에서 대선에 패배한 것부터 8대 사건을 했는데, 그걸 이 중앙일보인가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8대 사건을 했는데 중앙일보가 8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니까 60몇 명의 현역위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60몇 명의 현역위원이 지금 다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지금 좌파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당 해산, 정당 해산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막 발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당권 경쟁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없어지면은
이 위원정당 해산 청구가 현재에서 받아들여지면은 107명의 국회의원 배지도 다 날아갑니다. 그 상황을 지금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맞아 우리는 그렇게 돼도 싼 정당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희숙 그 위원장은 3년 동안 모든 걸 다 잘못했고 8대 사건에서 모든 걸 다 잘못해서 이 그 60몇 명의 의원들이 다 잘못한 사람들이니까는 그러면은 당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좌파가 공격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안에서 논리를 제공을 해주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선에서 그때 이겼고 초반에는 뭐 저기 어떤 뭐 그 노동개혁 같은 거 상당히 성과도 있었잖아요. 민노총 회계 공채 같은 거 예.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성과도 있었고 그 지방선거도 이겼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쌍거리 무시하고 마치 이 헌납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에 이렇게 무슨 뭐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나오는 것은 이것을 진정하게 뭐 당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 거죠. 저는 이번에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뭐 이런 분들을 딱 찍어서 사실은 척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란 특검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위원정당의 희생물로 이 사람들을 일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위라고 그런 봐요. 측면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뭐 그 중에서 뭐 그 전에 또 싼 거는 또 뺐더라고요. 예. 싼 거는 빼고 그러니까 도대체 기준이 뭔지 그 부분도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 60몇 명 의원들을 전부 다 이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서 이 당을 뭐 재건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당을 접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정말 그리고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은 네. 지금 혁신이라는 이야기는 좀 저는 한가한 소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혁신도 생존을 해야지 혁신을 하죠. 생존을 해야지 그 조금 전에 뭐 이야기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 그것이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위원정당으로 해서 당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혁신 그러면 혁신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당을 없애겠다는 쪽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이 없어지기 십상이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손뼉을 같이 쳐버리는 게 되잖아요. 손바닥을 서로 마주 쳐버리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혁신이 필요하지만은 생존을 먼저 하고 나서 당을 좀 추스리고 나서 지금 지지율 뭐 20%도 안 나오는 이 당 가지고 무슨 혁신을 합니까? 일단 당을 추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이번 지방선거 뭐 지방선거는 뭐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혁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뭐 그렇게 하는 그 수순을 밟아가야지. 일단 생존이 급한데 그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좀 한가한 소리라고 봅니다. 물론 두 개 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너무 이거 그 생존이 위태로운데 자꾸 혁신 이야기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상황, 주객관적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내부 상황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지 그것이 역효과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역효과가 발생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2부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그냥 무지하게 많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데 비 피해가 없도록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오늘도 지금 예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예. 만큼 호경보도 호특보가 내려졌는데 이건 뭐 이상기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상기후가 전 지구가 더 오랫동안 이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몸살이 난 거죠. 예.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뭐 계속 배출이 되어 왔고 성장을 해왔고 쌓여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예상할 수 없는 폭우가 내렸을 때 오산의 옹벽 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어디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조금 위태로울 것 같은데라는 부분 지점이 있으면 꼭 좀 미리미리 챙겨서 왜냐하면 밤에 주무실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축벽이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빗물이 또 지붕에서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각별히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추도사께서는 비가 조금 오면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 폭염 때 네. 워낙 그 폭염이 계속되면서 배추하고 수박값이 많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수익률 뭐 29%를 누린 우리 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배추도사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제
값어치가 많이 올라갔다. 뭐 밸류업 됐다.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여튼 제 가치가 올라가면 좋죠. 뭐 저도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에서 강선우 문제를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이진숙의 인사청문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간에 이진숙 하면 논문 표절로 물론 주로 이제 포화가 집중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만 않습니다. 정말로 교육부 장관의 기초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은 장면이 오고 있어요. 강선우, 이진숙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후보자 낙마 순위에 1순위로 올라왔기는 하지만 이진숙은 아예 제자 앞길을 가로막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인사청문회 장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후보자님 수만휘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써준 메모를 보고서야 겨우 답변을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자사고통 먹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야,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아니,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8대 1, 8대 2 정도 됩니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 논문과 관련해서 뭐 논란만이 아니라 초중고 대학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은 초중고 또 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초적인 문제 교육부 장관이 너무나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을 영상에 잠깐 봤는데 이 강선우 병원 갑질까지 터지고 이진숙은 제자 앞길을 막는 논문표를 터진 데다가 야, 저 정도도 몰라? 이런 문제까지 터졌어요? 그렇죠. 이제 장관 또 이제 우리 사회의 리더, 공직이죠. 네. 공직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세금을 받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장관의 급여, 활동비 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허영크님이나 저같이 이제 저는 프리랜서죠. 뭐 영어로 하면 프리랜서 또 우리말로 또 좀 이야기를 하면 백수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네. 무슨 세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정말 죽도록 뛰어다녀서 등에 땀띠 날 정도로 뛰어서 겨우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지켜야 될 도리와 양식을 지키는데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나 공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그만큼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풍같이 우리 포청천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포청천에서 민간인보다 그 포청천을 여러분들 보시면 민간인보다는 공직자를 더 엄벌해요. 왜? 민간인들은 그냥 나쁜 놈 그러면 돼요. 네. 그런데 공직자는 잘못하면 때려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포청천에서 뭐라 그런 거야? 작두를 대령하라! 그러잖아요. 네. 추상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그냥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까지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맡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쯤 되면은 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공직자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도덕성. 도덕성은 이미 다 무너져서 더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총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걸 물어보면 교총회장.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교총회장도 대응이 안 될 정도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게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디지털 교과서가 뭔지. 제가 더 많이 안 해.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후보자로 올라오시겠네요. 제가 한국교육개발원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KEDI 전문연구원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앉히면 제가 연구했던 것이 서울대 폐지론. 서울대 폐지론을 제가 연구했던 것이에요. 교육개발원에서 다 자료가 나온 게 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근데 그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서울대를 폐교 못해요. 말이 돼요? 그러면 졸업생들 어떻게? 그거는 법률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이 안 돼. 우리 지금 펜앤마이크 우리 서울대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뭐 서울대 10개 만들게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솔깃하죠. 솔깃해요. 정교조에서도 솔깃할 거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럼 9개 만들기 하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더 낫네. 난 12개 만들까? 지금 여러분들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전문성인데 전문성에서도 실력으로 압도해요. 그러면은 야 정말 이진숙 논문 표절 의혹은 있지만 실력 하나는 끝내주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미 신뢰를 다 잃었어요. 그러면 설사 교육부 장관 된다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 화면 볼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등장할 때마다 혀를 끌끌 찰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 조롱 대상이 저건 되겠네. 아닌데 예. 저거보다는 차라리 배추도사가 교육부 장관으로 더 나은데 제가 뭐 풍채도 좋잖아요. 제가 무슨 보면 교육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뭐 공부를 안 하지만 하여튼 교육을 또 잘할 것. 근데 그런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적어도 저 사람 시키면은 우리 교육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되겠다. 근데 지금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코 빠뜨리는 이 물에 코를 빠뜨리는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이제 분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이걸 임명을 안 하고 자진 사퇴가 되든 하면 밀린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 허영크님 계시지만 우리가 아내에게 밀리면 아내에게 지는 겁니까? 아내한테는 사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이게요 국민들한테 지는 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 이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이기려고 들지 말아요. 국민을 이기려고 들면은 혼쭐 나요. 예, 이진숙 먼저 살펴봤는데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이라 한두 명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주종론 문제가 또 쟁점이었어요. 뭐 여러 이제 뭐 안규배은 지금 병격 기록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정동영은 뭐 여러 가지 발언 자체가 뭐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부터 해서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김영훈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북한 주적론 문제와 관해서 북한 주적이 아니다. 통일부 장관 견해에 따른다. 이야기를 했다 혼쭐이 나니까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좀 바꾸긴 했는데 본인이 물론 이제 함께 민노총에서 활동을 했던 석권호란 인물 민노총 간첩단 사건부터 북한의 뭐 방북까지 근데 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인사청문회 장면이 됐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할게요. 예. 이게 보면 다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지. 예. 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이념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항상 배추도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허영크님. 실력이에요. 실력은 지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거야. 왜 무지한 거냐? 첫 번째, 북한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적이라고 그러죠. 인민의 적이라고. 북한은 우리를 보고 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북한에서 나오는 대남 방송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남조선의 윤석열 게레도당이 때려 부숴서 인민들의 지상 낙원으로 만들겠수다. 아니 북한은 우리를 때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북한을 보고서 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주적이 아니라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1950년도에 탱크를 끌고 내려와서 무수한 민간인을 죽이고 우리 온 국토를 황폐화시킨 것이 우리가 그런 겁니까? 허영크님, 우리가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런 거냐고요.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무수하게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북침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 한 70,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도발이 있습니까? 연평도 도발이 괜찮은 겁니까? 그 다음에 간첩이 괜찮은 겁니까? 김신조 씨가 나중에 이제 해결을 했지만 그런 간첩을 보내고 대통령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시해되고 그게 다 거짓입니까? 네. 칼기 폭파가 거짓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네.
뭐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병역을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병장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누가 옵니까? 자신이 옵니다. 내 인생에 군대 간다. 그러면 뭡니까? 엄마가 옵니다. 아이고 우리 용식이 잘 갔다 온나? 힘들어도 참아래. 그 다음에 아버지는 속으로 옵니다. 우리 자식 새끼. 그리고 지금 군대는 18개월이잖아요. 우리 때는 30개월, 36개월 했어요. 그런데도 가서 첫날부터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그럼 뭐하러 군대를 갑니까? 주적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군에 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남자들이 그 청춘을 바치는 병역의 의무가 똥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주적이 아닌데 뭐하러 병역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장 모병제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징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징병을 하는 이유는 눈앞에 휴전선 155km 앞에 도사리고 있는 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젊음을 18개월을 이전에는 30개월을 정말 우리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는 그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뭐하러 군대를 갑니까? 저는요. 이게 제가 무슨 보수니 진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국방에 무슨 보수 진보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북한이 좋고 주적이 아니고 하면 북한 가서 살아라. 북한에 가라. 아예 평양에 살아라. 북한 정부에도 할 자리가 많지 않겠냐. 이런 비아냥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제 묘한 장면 하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곽규택 의원이 물어봐요.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적이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법을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이 주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령 북한이 정말 평화에 응하고 핵도 완전히 없애고 정말 통일할 진정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부분을 다 그동안 만행을 저질렀던 부분을 도끼 만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캠프 보니파스예요. 미군 보니파스 대위를 도끼로 찔러 죽인 나라가 어딥니까? 그래서 지금 그 캠프 보니파스라는 휴전선의 미군 부대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다 사과하고 정말 북한의 세습 체제를 내려놓고 인권 유린을 더 이상 안 할 때 우리는 이제 곧 5년 뒤면 통일이 되겠네. 동서독의 브란덴부르크 문이 무너지고 통일되듯이 그제서야 주적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 배추도사도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허연준 앵커도 북한이 주적이 아닙니다. 펜앤마이크도 북한이 주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겠죠. 주적 문제 좀 다뤄봤고요. 지금 다른 인물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정은경, 조현, 정동영 여러 사람들이 주식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농지법 위반 문제, 재산 누락 문제,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조차 지금 위반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다 답을 하겠다 했는데 해명은 안 되고 여전히 그 의혹은 사실로 대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은경 후보자 또 터졌어요. 남편 주식 보유 문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원료 업체 주식 보유하고 있었던 거 터졌는데 이번에 이제 진단키트의 업체 시젠이라는 업체 회사의 주식 보유 터졌는데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추가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이어 세 번째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의혹입니다.
야당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젠으로 2019년 11월 14,147원이던 주가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이듬해 7월엔 13만 86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가가 약 10배나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대장주로 꼽혔습니다. 당시 코로나 방역을 사실상 총괄 지휘했던 정 후보자는 해당 업체의 시약 승인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개 제품이 추가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시젠 회사의 시약입니다. 예, 남편은 진단키트 시젠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당시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있었죠. 자, 저 업체 승인하고 그 업체 이름까지 불러주네, 시젠. 자,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정은경 후보자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예. 정은경 후보자가 책임이라면 남편을 잘 감시하지 않았던 책임, 남편을 잘 관찰하지 않았던 책임, 이 책임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명되느냐에 따라서 심대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게 되면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두 얼굴의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지금 정은경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의 깜은 맞아요. 깜은 네. 맞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상당히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선 때 정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훈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정은경 이미지도 좋고 내가 임명하면 또 임명한 대로 또 내가 또 도움도 될 것 같고 여론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떡하니 이제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이 남편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 제기됐죠, 그죠? 그랬죠. 그러면 정은경 후보자가 보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남편이 배당 소득을 받고 여러분들 뭐라고 지금 정은경 후보자가 설명하고 있냐면 남편은 보유만 했습니다. 보유만 하고 여기로부터 이익이 실현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고 이걸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는 무지입니다. 왜? 주식이라는 건요. 보유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배당 소득이 있는 겁니다. 뭐냐? 마치 이자를 주듯이 1년에 우리가 수익이 얼마인데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당 얼마씩 배당을 하기로 했다. 주당 100원씩 하기로 했다. 그럼 1000주면 얼마예요? 10,000주면 얼마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는 해도 이익을 얻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만큼 남편은 이 정은경 후보자를 통해서 정말 쉽게 접하기 힘든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 마누라가 질병관리청장이다. 지금 코로나 국면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진두지휘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다면 정은경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여보, 그러지 마. 왜 그래? 큰일 날 일이야. 우리 이혼해야 돼. 이거 안 돼. 잘못하면 쇠고랑 차. 그렇죠. 네. 그 경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사후 수습 과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정의경 후보자는 완전히 무슨 강선 후보자나 또는 이진숙 후보자처럼 이미지가 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점을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 부분은 참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석고대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일단 그 사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재산을 그러면은 남편 같으면은 남편도 와이프가 보건복지부 장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 재산이 뭐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해야죠. 아내의 이 공직자에 가는 길에 또 제가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주식들을 다 팔아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고 제가 이해 충돌을 야기했을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돌았어요. 그래도 이게 뭐 한 20억, 30억 되는 재산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은경 배우자가 뒤늦게 사과하고 기부하는. 근데 이런 행동이 아니야. 난 몰랐어요. 그리고 이 뭐 시젠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대 출신의 이 공학자가 만든 진단 키트인데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주가도 급등하는 데 주목을 받았던 종목. 저도 기억이 나요. 뭐 우리 화영크도 아시면 저는 이제 경제 주식시장 분석도 같이 제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시젠이에요. 당시에 진단 키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상당히 투자를 냈을 때 우리가 이게 그때 주식시장이 1,400까지 꺼졌다가 그 이후에 3,000까지 돌파를 하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급등에 올라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시젠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정은경 후보자가 이걸 노리고서 뭐 시젠 승인을 발표하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후보자가 될 자격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남편과 관련된 부분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남편도 이렇게 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걸 처분해서 그것도 아내가 장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식들한테나 집안에서나 뭐 고향에서나 또 국민들한테는 그러면 그걸 기꺼이 기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재평가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슨 노무 표절도 안 했다고 뭐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판에 그래도 이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는 또 재산도 다 이 처분해서 주식도 처분해서 또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그런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응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지난번에 5급 신입 사무관 이 대상 강연에서 청년 문제를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터에 인사청문회에서 이 공직자들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청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 부패, 재산 누락, 뭐 농지법 위반, 이 오히려 공직자의 청렴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들고 장식구처럼 결국은 만드는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그것만 아니죠. 참고인도 없고 증인도 없고 뭐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예 임명을 근데 강행한다는데 인사청문회 지금 오늘 끝나니까 전체 그런 상황을 평가를 한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허탈해지는 거죠. 허탈해지는 거고 국민들이 뭐 이것저것 이념을 떠나서 여러분들 저는 이념을 떠나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참 어렵사리 이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심지어는 뭐 대법관에 파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지금 심도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달 동안 정신없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도 참 잘하면은 그건 만회되고 또 어떻게 또 기사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나쁜 이야기 안 해요. 국합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합 배드캅이 뭐냐면 이건 한 팀으로 한쪽에서는 좋은 이미지, 한쪽에서는 나쁜 이미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국합 배드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합 전략으로 계속 지지율을 올리는 거예요.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보다 더 높아요. 20% 가까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자, 식당 가서 소맥 말아주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 훈훈하잖아요. 1대3 비율로 소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공무원 그 장소에 가서는 돈은 막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슨 자명한 이 공자님 공자왈 맹자왈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죠. 또 정규제 이야기는 하지 말까요? 네. 안 하게 낫죠. 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방송에서는 했는데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여튼간에 이진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추천한 게 아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아니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누가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사람이 추천해서 지금 대통령은 하달받아서 임명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배드캅은 지금 민주당이 배드캅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표가 안 날 수 있지만 항상 이런 부정적인 논란은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한 연결고리가 발견될 때 뻥! 하고 그게 터진다. 저축의 법칙입니까? 그게 저축의 법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털고 가고 또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보수 정권에서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안대희 이 대법관을 국무총리 임명할 때 수임 좀 많았다. 그거 하나로 그냥 잘라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의혹이 하나도 아니고 뭐 비처럼 쏟아져도 우린 모르겠다. 낙마 밀린다. 밀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우리가 뭐 지금 여론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가야 될 일인지 정말 기초적인 걸 물어봐도 답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우리 교육의 전부인 건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 총평을 겸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먼저 저 인사청문회 여러 장면들, 장관 후보자들의 다 사실은 강물처럼 버려야 될 후보자들인데 그 사람들 껴안고 간다고 하니까 그게 또 이재명의 자신의 스스로의 운명일 수도 있겠죠. 자, 그걸 오물과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재명의 자신이 그렇게 껴안고 가는 건 어디까지 껴안고 가는지도 한번 저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자, 미국 특사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한준호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 확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1차에 이제 거명됐던 인물들 김종인, 이현주, 김우영은 유임이 된 셈인데 그때 인력풀 문제, 인력풀의 한계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이번 특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지금 특사단이 미국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미국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계십니다만 자,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게시판에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 배추도사 출연 최초 질문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동그라미 X만 보내세요. 답변 길게 보내기도 귀찮으시니까. 이렇게 보냈을 때 상호 관세 또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효과적이다 동그라미. 뭔지 모르겠다. 뭐하냐 X.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꾸만 특사단에 포상휴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포상휴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효도 관광이냐 그렇게 얘기도 지금 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먼저 연령대는 좀 낮춰졌네요. 한준호 김우영. 그러니까 근데 한준호 가서 무슨 이야기 하죠? 누구 만나죠? 누구 만나죠? 그다음에 김우영 가서 무슨 이야기하고 누구 만나죠? 박용만 정도예요. 친북 단체의 어떤 행사에 가기는 하더라고요, 김우영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걸 하려고 자꾸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특사단이라는 것은 지금 새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일종의 사절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로 치면은 통신사예요. 일본도 우리한테 보내오고 우리도 일본에 보내고 그게 이제 나중에 벽화로 그림으로 돼서 그게 문화재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감성이에요. 자, 미국에서 볼 때 당신이 오는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맞나? 이게 교감성이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박용만은 좋게 봐요. 제가 칼럼도 썼습니다. 박용만을 옛날 예적부터 제가 이전 정권부터 박용만 같은 사람을 총리로 발탁해서 써라. 네. 박용만, 김용만 아니고 김용만은 개그맨이고 박용만 좋아요. 괜찮아. 기업인이니까 인사청문회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참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정말 두산그룹에서는 제가 볼 때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용만은 저도 예전부터 총리로 쓰라는 이야기. 차라리 이번에 총리로 박용만을 썼으면 경제 대비하고 경기 침체 기업인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요한 게 효과성이에요. 예. 한때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낸다 막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예. 정말 이게 물정을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포상휴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포섭하는 거야. 윤여준의 건호월의 이제는 김종인까지 보수의 씨를 다 말리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미국에서 그것에 대한 반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가서 누굴 만나죠? 독일어를 하잖아요.
이분이 영어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힙의 뒤에 슈테른 슈툰데 뭔지 아시잖아요. 슈테른 슈툰데 뭡니까? 별의 순간. 별의 순간 좋아하잖아요. 슈테른 슈툰데. 근데 지금 가봐야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뭐 때문에 특사단으로 거론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론만 하고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박용만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지금 다들 동그라미 특사단을 간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가? 특사단을 제가 구성했는데 첫 번째 저는 정용진. 정용진 1순위로 뽑히죠. 정용진은 이미 만났던 사람이고 영어를 잘하잖아요. 트럼프하고도 특별한 그럼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면 미스터 장, 왔어 이렇게 내 할만하죠. 아들 돈, 웨이팅 유, 상호 간세, 일본보다 조금 낮게 해줄게. Make America Great Again, I like 신세계, SSG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김창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연방 하원 의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상징적으로 보내는 거죠. 한국이 이런 거 특사단을 보내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미국과 대화할 마음이 있구나. 아니 허영크 아시잖아요. 뭐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떡하니 보내면 뭔가 좀 제스처가 있는데 세 번째 누구냐? 트럼프는 여러분들 술도 안 마시고 형이 알코올로 술 먹다가 죽어가지고 이 사람은 포도주스만 마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제로콜라만 마시는 사람이에요. 제로콜라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입니다. 여기에서 아들도 만났고 가면은 바로 트럼프도 웰컴 처치 하고 만날 수 있는 놈이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그래요? 이용훈 목사 보내는 거죠. 이용훈 목사 가고 김창준 가고 정용진 가면요. 저는 오벌 오피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용훈 목사가 딱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Make America, Korea Great Again. 와, 이거는요. 상호간세의 획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적 접근은 종교적 접근은 일본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훈 목사가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딱 가서 복음주의 쫙 손잡고 Let's pray. 이건요 제 머릿속에도 나오는 아이디어. 아니 허영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용진, 이영훈, 김창준 세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 분은 확실치 않아요. 김창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영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간에 제 아이디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좀 해야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게시판에서 보면은 이영훈 안 돼. 제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해 주시고 삭제할게요.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박용만 좀 괜찮다 그러죠. 이야기 나온 게 박용만 사실은 구상그룹 회장이 기업인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미국의 그렇죠. 기업계와 움직이는 데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관세 협상은 정부와 협상 측면이 더 한 80%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측면에 있어서는 한계는 좀 있을 거라는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교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사단이 가서 굵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농림식품부에 송미령을 유임할 게 아니라 안덕근을 유임했었어야죠. 아니 적어도 관세 협상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정말 전문가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도 스콧 베센트와 제이미슨 그리어가 USTR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예요. 그러잖아요. Where is 떼커넨? 떼커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금 아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좀 논란도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 아직까지 임명도 처리가 안 됐죠, 그죠? 네. 가기정보통신부 장관만 지금 배경훈만 지금 임명이 된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시간이 8월 1일까지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입니까? 적어도 안덕근의 경우에는 계속 소통을 해왔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라포가 이 어떤 교감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니 산업자원부 장관은 그대로 유임해서 이건 명분도 되잖아요. 농림식품부 장관 뭐 양국관리법 통과시켜야 돼 이런 것보다는 훨씬 명분이 있어요. 적어도
통상교섭본부 장관은 정인교 안 되겠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뭐 그 분 자체도 이제 보수적 성향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린 못 받아들이겠다면 여항구로 가도 좋아요. 문재인 때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래도 안 듣고는 무슨 정치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하다가 이제 발탁이 된 건데 예전에 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이 원장을 했던 박태호도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거든요. 이게 통상교섭의 메카예요.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네. 그러면 떼꺼내는 그대로 갔어야죠.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친교단은 친구여단대로 보내더라도 그래도 계속 이걸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물밑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 안 듣건을 교체냐 이거죠. 떼꺼내는 그대로 가도 이 사람은 무슨 정치적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내란 특검에서 불러다가 수사하고 이러니 미국에서도 협상에 대해서 별 진전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온 김에 이제 일기 사실상 좀 검토했던 인물들 김종인, 이현주는 지금 포함이 안 됐잖아요. 네네. 예, 특사에서 제의를 시켰는데 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를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제외시켰다고 보세요? 아니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어서 딱 봐도 자기들이 봐도 아니에요? 이게 여론이에요. 야, 제가 벌써 김종인 그다음에 이현주, 김우영 그랬을 때 딱 보면 여론이 너무 거기다가 더 지금 보시면 김종인, 이현주는 뭐예요? 김종인은 원래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갔다가 또 보수당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현주 같은 경우에도 다 미운 틀이 박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 보낸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김우영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에 계속 있던 사람이라 또 이 분야에 약간의 또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놔두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딱 봤을 때 지금 또 영상도 좀 기묘하네요. 절묘하네요. 기묘가 아니라 절묘로 바꿀게요. 딱 김우영만 칼라. 나머지는 흑백이잖아요. 그림자가 지는 거야. 아, 그걸 이게- 또 보세요. 야, 짧은 시간에 안목이 있으시네. 이게 뭐냐면 여론의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하단 부분에 이거 편집을 누가 하셨어요? 편집을 우리 잘한 PD께서 아주 기가 편집이죠. 막히게 아니, 하셨고 편집을-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보셨네. 아니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왜 다시 그거 한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보면 네. 물결도 김우영 쪽으로 더 물결이 치잖아. 왼쪽에 두 사람은 물결이 지금 김종인 쪽으로 물결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예. 이런 것만 봐도 김우영 쪽은 그래도 잔류 살아남은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에이 그건 영 아닌데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아, 우리 PD가 미리 저걸 보시고 어두운 그림자 저 그렇네요. 사람들은 다 알아봤군요. PD가 미대 나오셨나요? 어디? 감독입니다. 네네. 예. 자, 그 문제 살펴봤습니다. 미국 특사로 새롭게 지명된 사람들, 내정된 사람들 살펴봤어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그게 찾아지는 건 아니죠. 자, 그 장면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하나 해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삼바라고 부르는 그렇죠. 삼바. 분쇄격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긴 시간 동안 긴 여정을 거쳐서 이재용 삼성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어쨌든 어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판결 최종적으로 난 거 뭐 1, 2심에서 다 하긴 했지만 최종 판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첫 번째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길었다는 거예요. 길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길었어야 했느냐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삼성이 아니라 육성이 돼야 된다. 삼성이 아니라 사성이 아니라 오성이 아니라 육성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허앵커가 말씀하셨던 이 삼바.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고 이거 다 뭐 오늘 준비된 대본 저는 뭐 대본 안 보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삼바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주당 뭐 가격이 1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고 이게 이른바 삼성그룹의 캐시카우예요. 네. 그런데 이 삼바가 뭐냐 여러분들. 삼바가 지금 조금 전에 저도 이제 뭐 노래를 부르고 싶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지금 이게 뭐 정치 이야기하면 또 조회수도 잘 안 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삼바. 근데 이 삼바가 지금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삼바예요. 왜 삼바인 줄 아세요? 이 삼바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왜? 전 세계에서 약을 개발해도 이걸 정말 제대로 된 위생 가공 시설을 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뭐 미국의 릴리도 있고 또 뭐 화이자도 있고 전 세계적인 MSD도 있고 있지만 그런 회사들이요.
이 약을 개발을 한 거지 이걸 대량 생산 값싸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천에 있는 삼바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전 세계적이에요. 넘버 원. 그러니까 이 삼바의 이 생각을 구상을 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완성시킨 사람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군지 아십니까? 삼바 이건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도체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누구 아이디어인 줄 아십니까? 누가 진짜 아십니까? 이병철. 지금 이재용 게 없어. 이재용 발 캐시카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 사법 리스크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가 뭡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말 사줬다고 그걸 털어냈어요. 그다음 뭐냐? 너 삼성 다 잡아먹으려고 제일모직을 삼성물산에다 합병시키면서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이걸 분식 회계를 내 가지고 이 인수하기 쉽게 삼성물산 쪽으로 합병하기 쉽게 네가 다 집어삼키려고 조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게 계속 법적으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사법위원회에서도 검찰 사법위원회에서도 이제 놔줘라. 이제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돌렸다 아이가 아니 재판이 100몇 번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탈탈탈 틀리고 있는데 무슨 기업을 운영하고 무슨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요. 오너가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결정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좀 다 거의 뭐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결정해 놓은 사업이 하만카돈. 이게 자동차 전장입니다. 자동차가 여러분들 타시면은 지금 뭐 외국의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자동차에 하만카돈이 있어요. 이게 쿵쿵쿵쿵쿵쿵쿵 자동차 타면 막 소리가 막 울려요. 우리 이 허앵커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뭐 비틀즈 노래 Let It Be 쿵짝쿵짝쿵짝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하만카돈이 뱅 앤 올룹슨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게 지금 대박 터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거 잘했잖아. 그러면 그 전에 더 샀어야지. 반도체도 지금 이 뒤처지고 있는 TSMC에 뒤처지는 이유가 TSMC가 전 세계의 인수합병을 이 파운드리 쪽을 주도할 때 이게 못 뛰어든 거예요. 질질질 법원에 끌려가 법원에서 질질질 나와 딱 봐도 지금 뭐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냥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동안 뭐 고 이건희 회장도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또 뭐 자기 또 개인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돼가지고 8만 전자 갔던 것이 빡 해서 4만 전자까지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6만 전자까지 올랐어요. 어제 6만 4,500원까지 올라왔던데 이게 뭐냐면 사법 리스크 이걸 털고 파운드리를 지금 이제 못 쫓아가면 지금 한 5년 내에 못 쫓아가잖아요. 그럼 끝장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그래도 비메모리 분야는 넘버원이야. 넘버원이에요. 삼성이 비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쪽은 이 삼성이 DDR 쪽은 넘버원이 이게 뭐냐면 다 여러분들 이름만 다를 뿐 메모리 기억하는 거 저장하는 건데 여기에 다층으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HBM이에요. HBM 몰라도 어디 가서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할 때 HBM 내 종목은 말이야 HBM 관련이야 이러면 또 여러분들 너 똑똑한데 어디서 그 이야기 들어서 펜앤마이크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친구들로부터 또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HBM이 삼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탈해 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난 8년 9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삼성.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진들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연구 결정을 못 내려. HBM에 더 투자할지 어떨지. 그러다 보니까 HBM 지금 삼성은 거의 3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 3E 그다음에 4까지 지금 달려가 버리는 건 누가? 닉스 어디?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삼성 연구진이 옮겨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착착착착 개발하니까 최태원 회장은 개발해 삼성이 지금 좀 주춤할 때 개발해 이러면서 지금 삼성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이제 젠슨 황이 개발이 많이 된 걸 보고서 야 우리 반도체에다가는 AI 반도체에다가는 SK 하이닉스가 납품해. 삼성은 좀 기다려. 납품은 좀 하는데 저가 사양에다만 납품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춤한데 저는 삼성이 못 일어서면 삼성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는 저는 이거는
날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신경 써서 제가 수많은 다른 경제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하는데 지금 초기술 격차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지금 이재용 회장이 해야 되는 건 이제 다 털어냈어. 끝났어. 저는 무조건 파운드리에 성부를 걸 거면 5년 내에 일본어 쓸 뻔했네요. 성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삼성이 한 10조, 20조가 아니라 100조를 들여서라도 그만한 여력은 됩니다. 지금 일단 주요 기업들, 네덜란드의 기업이나 지금 뭐 미국의 기업 중에서 기술 개발이 된 기업들에서 그 기업들 인수하라. 그래서 초기술로 가야 된다. 파운드리를 따라잡. 그거 안 되면 이거 포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력들. 지금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삼성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난리가 났던 시절이 있어. 지금은 아니야. 그만큼 이 안에도 이제 인력 적체가 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고인물은 상하게 돼 있어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 인력도 적체되고 혁신이 이제는 삼성에 사라졌는데 이거 싹 물갈이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과 위주로 정말 제대로 된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이제 이 각국에서 이제 뽑아와야 됩니다.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뽑아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삼성의 SDI와 연구되고 있는 유리기판 반도체. 이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쪽이 됐더니 아니면 로봇 쪽은 지금 레인보우 컴퓨터를 삼성이 인수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다가 두산도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박용만.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삼성이 완전 로봇 AI 쪽은 삼성인의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시 그래도 한 번 더 도약하는 이재용의 삼성.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어준 삼성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삼성. 이제는 어디 따라다니지 마요. 뭐 우리 자꾸 기업인들 부르지 마세요.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은 무조건 삼성에 올인해야 돼요. 삼성. 그래서 삼성이 아니라 4성, 5성, 6성이 돼야 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배추도사님 요즘 주식 분석 많이 하고 경제TV 많이 하고 줄줄줄 나오네요. 네. 근데 삼성이 육성을 되는 건 삼성의 노력으로만 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고 노란봉투법도 지금 곧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기가 되면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재용 회장이 그간 한 9년 동안 시달린 것도 다리가 후덜덜 개인적으로 하달만한데 그래서 신규 투자도 못하고 M&A도 못하고 주요 의사결정도 못해서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지금 줄줄이 발목은 잘 잡는 건 많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는 저는 이념에 의해서 국가의 이 경제정책 계획이 설계된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성장과 분배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른바 기업을 적으로 판단하고 기업을 이른바 빌런으로 나쁜 놈으로 나쁜 대상으로 타도 대상으로 하고서 기준을 설정한다. 이건요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업 프렌들리 이야기를 하니까 다 뭐라 그러냐면 기업 그래 니 빨아주라. 기업 빨아주라. 니는 기업만 빨아주세.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기업에 가서 기업만 우쭈쭈 하는 국가가 돼서도 안 되죠. 노동자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정말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라는 일방 통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토양을 안 만들고 경제가 발전한다? 어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말 기업 성장의 천국이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아버지 리콴유, 이광요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아들 리센룽. 리센룽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총리에서 내려왔지만 싱가포르를요 기업의 천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는 지금 저런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이 미친놈입니까?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이 노동자를 탄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기업 성장의 천국으로 만들려면 저 사람은 그래 노동자를 탄압하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법이다 저런 법이다가 아니라 그거는 만약에 억울하게 피해 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럼 일 잘하고 더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경영자를 발목 잡는 게 현명한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삼성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아니 미국은 그러면 잘못된 나라입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후진국입니까? 미국은 왜 엔비디아를 저토록 성장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쿠팡이라는 회사도 한국 증시에 상장을 안 하고 미국에다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까? 그거는 미국이 그렇게 기업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법인세까지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누굽니까?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를 뭐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기재부 장관이요? 저는 자꾸만요. 제발 좀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자의 권리를 도외시하고 내팽개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기업 천국을 만들었을 때 기업이 그래서 잘 되면 더 노동자의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 또 2개 만들 걸 10개 만들고 그런 쪽으로 상생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아, 예. 우리 배추도사 배 총장께서 이 경제 문제 나오니까 이 댓글에 박식이란 용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박식. 네네. 좋은 용어를 오늘 감사합니다. 박식. 제가 지금은 네네. 박식하다고. 감사합니다. 네. 예. 박학다식의 준말이죠. 네. 예. 여러 가지 좀 자세히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연구소장님 모시고 뭐 인사청문회 장문들부터 이재용 회장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배종찬 배추도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